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짓밟히고 있던 저의 기본적인 권리를 다시 쟁취해온 사람입니다. 손윗사람에겐 인사를 하고 식사를 마치면 상을 치우는 것처럼 그런 당연한 사실을 꼭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만 아는 사람이 있어서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다 보면 언젠간 스스로 깨닫겠지 싶었지만 그런 사람은 도무지 혼자서 깨우칠 줄을 모르더군요. 참고 참다가 결국은 제가 직접 나서서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원래는 평범한 사무실에 다니던 직장인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아이들을 키우며 요새 말로는 워킹맘으로 한동안 일을 했었죠. 하지만 저희 애들이 중학교에 한창 다니고 있었을 즈음에 시어머니가 쓰러지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홀로 40년 동안 반찬가게를 해오시며 워낙 주변 상가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 인망이 두터우신 분이었는데요. 다만 평소에도 관절이 좋지 않아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하필이면 일하시다가 무릎을 잘못 삐끗해 넘어지시면서 크게 다치신 거였어요. 다행히 평소에도 자주 놀러오던 빵집 사장님이 일찍 발견하시고 병원에 데려다 주셨기에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건이었죠. 어쨌든 그날 병원에서 저희는 시어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 중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었고 시어머니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다니던 사무실을 관두고 전업주부로 전향하여 시어머니의 간병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들은 시어머니의 간병을 도맡아 하는 저를 대단하다고 해주었지만 사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친정 엄마처럼 잘해주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크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관두기 전 고민한 것도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민을 했던 것이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은 아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곁에서 밀착 간병을 해드리자 시어머니는 정말 미안해 하시면서도 고마워하셨답니다. 아가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평소에 조금만 더 내 몸을 잘 돌볼 걸 그랬다. 나 때문에 이렇게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굳은 일만 하니 어쩜 좋니?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에게 해주신 게 얼만데요. 저는 부모 없는 애라고 어렸을 때부터 하도 손가락질 당해서 절대 이런 집엔 시집 못 올 줄 알았는데 어머님처럼 좋은 분을 시어머니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민성이 재성이 키울 때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 이렇게나마 조금 갚는 거예요. 넌 본래가 심성이 바르고 착해서 뭘 해도 잘하고 어디 가서도 사랑받을 아이다. 오히려 너처럼 착하고 똘똘한 며느리를 얻은 게 내 복이지. 말년에 이렇게 간호도 해주고 말동무까지 해주다니 말이야. 우리 영애가 널 반만 닮았으면 좋으련만. 아가씨도 심성은 고운 분이세요. 순수하시고요. 네, 그럼요. 시어머니는 저를 아껴주시면서도 늘 시누이를 걱정하셨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데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남편과 8살 차이로 막둥이로 태어난 시누이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오냐오냐 자란 티가 팍팍 나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 제가 시집을 왔을 때 남편과 저와도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시누이를 보고 어느 정도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정도일 줄은 몰랐죠. 일상 속에서도 가족 행사가 있을 때도 시누이는 자기 밥그릇 설거지 한 번을 안 했고 세탁기를 돌릴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시누이를 철부지로 보이게 하는 건 바로 시누이의 말과 태도였어요. 세상에 언니, 핸드크림 좀 바르고 사세요. 안 그래도 이제 나이도 있는데 손 보니까 더 늙어 보여요. 어머, 목주름도 관리 좀 하셔야겠다. 저도 당연히 출산하고 나이가 드니까 주름 좀 생기는 건 당연하죠. 제가 그런 거 관리할 시간이 어딨겠어요? 나는 맨날 시간 내서 열심히 관리하는데 저처럼 부지런히 하면 돼요. 아, 맞다. 어제 입은 제 원피스는 세탁소 맡겨주세요. 소매에 묻은 얼룩 좀 지워달라고 하고.
남을 평가하며 무례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건 기본이고 자기 주변 사람은 누구라도 시녀 취급을 하며 불어댔거든요. 신우이는 자기 치장 열심히 하고 사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라고 믿곤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음에도 저희 부부와 신우이 부부는 거의 2년 차이로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며 세상이 무너지듯이 엉엉 울더니 애아빠가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러주겠다고 하자 또 신이 나서 웨딩드레스를 보러 다니며 공주놀이에 심취하다가 시집을 가버렸죠. 신우이가 시집을 간 뒤로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잔소리를 쉽게 못하던 신우이에게 더더욱 쓴소리를 못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당신 작은 딸을 잘못 키운 걸 두고두고 후회하셨답니다. 시어머니의 근심을 잘 알았기에 왜인지 저도 신우이한테는 한 수 접고 들어가 주게 되더라고요. 신우이와 저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시어머니가 더 마음이 안 좋으실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우이의 장단을 맞춰주고 나면 어김없이 신우이가 제게 고맙다며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어졌고요. 대기업 연구원에게 시집을 간 신우이는 지방으로 내려가 살았기 때문에 자주 보는 것도 아니었기에 철없는 신우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실 때 신우이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은 마음속에 남게 되었네요. 제 간병을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끔씩 얼굴만 비춰달라고 이야기해 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신우이는 이런저런 약속이 있다며 거절하기 바빴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시어머니는 건강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좋지 않아졌을 때 당신의 마지막을 직감하셨는지 저에게 평생 꾸려왔던 가게를 남긴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 때문에 그간 바깥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느라 많이 답답했지? 이 가게는 네가 받고 처분해도 되고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장사를 해도 된다. 그간 내가 너한테 빚졌던 것들 이걸로 조금이나마 갚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그리고 그 가게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뿐이다. 우리 애들은 너만큼 야무진 애가 없으니 뭘. 에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늦었으니 일단 주무세요 어머님. 그런 대화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시어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느꼈던 건 주무시는 중에 편안하게 가셨다는 거였죠. 선하게 살아오신 시어머니였기에 아마 하느님이 보살펴 주신 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무리 어느 정도 예견된 이별이었다고 해도 저는 장례식 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과 신우이도 참 많이 슬퍼했고요. 신우이가 철은 없을지언정 그래도 시어머니 가실 때는 조문객도 열심히 받고 예의는 차리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이 모두 끝난 뒤 저희 가족과 신우이 가족은 마지막으로 근처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는데 갑자기 신우이가 이런 질문을 해오더군요. 그래서 장례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 보험 처리 얼마나 해준대?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잖아. 그 얘기를 꼭 지금 해야겠어? 이 얘기가 뭐 어때서? 우리 식사 끝나고 바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미리 알고 가면 편하잖아. 엄마가 장례식 비용에 보태라고 남겨주신 돈 있어. 그걸로 우선 처리하고 남은 금액은 계산해 봐야 돼. 지금 당장 하기는 힘드니까 이따 저녁에 알려준다고. 뭐 알았어 그럼. 오빠는 그런 거나 좀 미리미리 계산해 놓지. 그리고 엄마가 너 앞으로 남겨주신 거 있어. 엄마 집이랑 그동안 모아두신 거. 주말에 같이 처리하면 돼. 가게는? 가게 얘기는 왜 안 해? 그건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네? 엄마 가게를 언니한테 줬다고요? 왜요? 이 사람이 엄마 아프기 전부터 가게 일 많이 도와줬잖아. 간병할 때 옆에서 요리도 맨날 했고.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럼 엄마 레시피를 그대로 배운 거예요? 거의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어머님 편찮으시기 전에도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요리를 거의 다 했었으니까. 어머, 잘 됐다. 우리 엄마 가게 음식 맛있었는데. 우리 다음 달에 서울로 이사 가면
언니가 엄마 대신 요리 많이 해주세요. 다음 달에 서울로 올라온다고요? 네, 남편이 다시 서울로 발령 났거든요. 엄마 손맛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 자주 가야겠어.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며 눈을 반짝이는 신우이를 보고 저는 왜인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그전까지의 거리감이 살기 딱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회사 문제로 인해 올라오게 되었다는 걸 뭘 어쩌겠어요. 저는 곧 웃으면서 자주 오시라고 대답했고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어요. 가끔 신우이가 와서 음식 좀 집어먹는다고 아까울 것도 없었고요. 오히려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제가 신우이의 반찬을 따로 챙겨서 가져다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장례식이 끝나고 몇 주 동안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꽤 오래 방치되고 있던 가게를 새롭게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가게 구조를 찬찬히 뜯어보니 그 공간은 식당을 차려도 괜찮을 만한 자리더군요. 원래 시어머니가 하시던 반찬 가게를 이어서 하려던 저는 조금 계획을 변경해서 그곳에 백반집을 차리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 배운 반찬과 함께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를 제공하면 근처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몇 주 동안 고민하다가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단 3가지 메뉴만을 파는 백반집 식당으로 시어머니의 가게를 새롭게 오픈했답니다. 당시 막 정년퇴직을 했던 남편이 가게를 같이 운영하기로 했지만 요리를 못하니 배달이나 잡일을 도맡아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오픈한 저희 가게는 예상보다도 더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근처 회사원들만 와서 점심 장사나 잘 되겠거니 했던 것이 아침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저녁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그 사이에는 주변 상가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오더군요. 특히나 집밥처럼 맛있는 반찬을 내어드리니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시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보시기에 흐뭇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저는 가게가 잘 될수록 더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한 1, 2개월이 지난 뒤 서울로 이사를 마친 신우이가 저희 가게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묘하게 제 신경을 긁기 시작했죠. 신우이는 처음 왔을 때부터 가게 안을 무슨 부동산 보러 온 사람처럼 매 눈으로 꼼꼼히 살피면서 저한테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이삿짐 정리는 다 끝났어요? 네, 여기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도 같이 주세요. 제가 말을 걸들 말든 메뉴판만 보면서 대충 손짓으로 음식만 시키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에 약간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별로 티내진 않고 상을 차려줬어요. 신우이는 제가 반찬을 놓고 물병도 가져다주는 모습을 한마디도 안 하고 깐깐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저는 무슨 TV에 나오는 유명 셰프한테 심사라도 받는 줄 알았네요. 언니, 김치찌개가 너무 싱거운 거 아니에요? 고기를 이렇게 많이 주면 대체 뭐가 남아요? 어머님한테 배운 대로 한 거예요. 고기 그 정도도 안 넣으면 손님들 누가 오겠어요. 라면 사리는 저렇게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퍼가면 어떡하려고요? 여긴 거진 다 식사하러 오는 손님들이라서 라면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기 오는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손님들한테 퍼주기 좋아요. 수저는 개별 포장 같은 거 안 하세요? 이렇게 수저통에 전부 담아놓으면 개나 소나 다 손대는 거잖아요. 비위생적이게. 다른 식당이랑 별다를 거 없이 세팅하고 운영하는 건데도 신우이는 무리한 트집까지 잡으면서 이것저것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신우이도 가게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거겠지.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한두 번 오고 말 줄 알았던 신우이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가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올 때마다 5만 가지 잔소리를 장착하고서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을 전부 데리고 저희 가게를 찾아오곤 했어요.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니 마치 누구를 만날 때마다 저희 가게를 찾는 것만 같더군요. 언니, 지금 친구들 더 올 거거든요. 김치찌개 몇 개 부탁해요. 아이, 술이 다 떨어졌으면 그때그때 냉장고에 채워놔야지. 이 언니 참. 친구들이 더 온다고요?
자리가 없는데? 저녁 7시 이때쯤엔 사람 많은데 왜 이렇게 친구를 많이 불렀어요? 제가 저번에 밖에도 상 차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니, 이 날씨에 밖에서 노상도 하고 그래야 손님들 더 많이 오지. 저희 가게는 술집이 아니고 밥집이라니까요. 언성 좀 너무 높이지 마세요. 사장님, 저희 라면 사리 좀 추가해 주세요. 손님, 라면 사리는 셀프예요. 식사비를 턱없이 적게 내는 건 기본이고 얼토당토하는 무리한 요구에 심지어 원래 있던 손님에게도 막대하는 둥 신우이는 말 그대로 진상 그 자체였죠. 특히 본인이 이 가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가끔씩 자기가 사장인 듯 굴며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줄 정도의 언행을 할 때면 저는 그 뒤에서 신우이의 언행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어요. 라면 사리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너무 죄송해요. 여기 사이다도 같이 드세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니, 가족분이신 것 같은데 관리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 식사할 때마다 오는 곳인데 요즘 너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안 좋은 쪽으로.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정말 죄송해요. 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이는 기어코 자기 돈으로 야외 테이블을 사서 가게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 그게 본인 정용 VIP 의자라도 되는 양 올 때마다 보란듯이 펴놓고는 상을 차렸죠. 신우이와 왔다 가면 술병에 나뒹굴고 온 바닷가 테이블에 된장찌개며 김치찌개를 쏟아놓는 등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처음 한두 번이야 술 먹고 기분이 좋았나 보다 넘어가는 거지. 거진 반년을 그렇게 깽판을 치니 저희 인내심도 한계까지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결국 저는 남편을 식탁으로 불러 앉힐 수밖에 없었죠. 무슨 얘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아가씨 얘기 말고 내가 화낼 게 뭐가 있느냐고. 당신이 아가씨 불러서 얘기 좀 해봐.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당신도 오며 가며 아가씨 하는 거 다 보고 있잖아. 어쩜 한마디를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있어? 그래도 꼬박꼬박 찾아와주는 게 어디야? 뭐? 지금 아가씨랑 그 친구인지 뭔지 아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게 앞에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지도 모르잖아. 걔도 생각이 있어서 일부러 친구 많이 데려오는 거겠지. 친구들 많이 데려오면 뭐. 그 손님들 중에서 자기 목 내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떼거지러 와서 그 진상을 피우고 가는데 돈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손님을 많이 데려올수록 가게 손해야 손해. 알았어. 내가 한마디 할게. 잘 좀 말해봐. 아가씨가 자꾸 가게에 와서 이렇게 진상 피우면 있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 안 그래도 자주 오시던 분들이 한마디씩 한다고. 알았어. 남편은 손을 휘휘 저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저는 결정적일 땐 물러터진 남편을 알기에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단호하게 똑바로 말하라고 남편을 다그칠 수밖에 없었죠. 며칠 뒤 남편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가 동생한테 잘 얘기를 하고 왔으니 걱정 말라며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걱정한 포인트를 잘 알아들었는지 제가 불안해하는 내용을 알아듣게 설명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해주니 저도 걱정을 한시름 덜어놓을 수 있었네요. 기분 탓인가? 정말로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이나 가게는 평화롭고 조용한 듯 했죠. 하지만 단 4일 만에 신우이는 다시 가게에 나타났어요. 물론 전처럼 자기 손님을 떼거지로 몰고 와서 진상을 피우는 짓은 하지 않았죠. 대신 절 보는 눈이 대단히 안 익고 왔어요. 신우이는 절 시키지도 않고 알아서 술병을 가지고 가더니 전보다 더 깐깐한 눈으로 가게를 샅샅이 훑어보며 선심을 쓰는 듯한 말투로 이런 말을 해댔어요. 언니, 오늘은 장사 끝나고 바닥 좀 깨끗하게 닦아놔요. 지난번부터 느낀 건데 여긴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밥맛이 뚝 떨어져요. 그래도 여기가 우리 엄마 가게였는데 저도 가게가 망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언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 곱게 들어주세요. 누구 때문에 장사를 접을 뻔했는데 그딴 소리를 하니 속에서 천불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전처럼
사람들을 많이 불러오거나 술을 거나하게 마시면서 진상을 피우진 않으니 참고 넘어가 주었는데요. 아무리 곱게 그냥 넘어가 주려고 해도 신우이는 계속해서 가게에서 식사를 때우며 제 속을 박박 긁는 겁니다. 사람들 불러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 했더니 그것만 안 하는 대신 제 속을 뒤집겠다고 아주 작정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언니, 이거 반찬 맞는 지 오래된 거죠? 오늘 아침에 다 만들어 둔 거예요. 그날 만들어 두면 반찬은 다 나가서 남겨둘 것도 없어요. 진짜예요? 뭐 오늘 맞는 것 같지가 않은데. 아휴, 엄마가 물려준 가게인데 영 그때 손맛을 못 따라가시네. 매번 말끝마다 자기 엄마가 물려준 자기네 집 가게였던 이런 레파토리를 붙이면서 자기가 이 가게 진짜 주인이라는 뉘앙스로 말하면서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신우이는 자꾸만 다른 손님들이 들으면 크게 오해할 만한, 식당 운영하는 입장에서 들으면 가슴이 철렁할 만한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겁니다. 일부러 주변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요. 방금 의자 아래로 뭐가 지나간 것 같았는데? 언니, 여기 식당에 벌레 있는 건 아니죠? 저희 업체 쓰면서 방역 철저히 하고 있어요. 무슨 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밑으로 지나간 것 같았다니까요. 어떤 벌레가요? 아가씨가 확실하게 봤어요? 그냥 느낌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가씨, 방금 한 말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뭐 그럼 아닌가 보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우리 집 가게였던 곳이 깨끗하길 바라니까 하는 소리지. 참나. 깜짝 놀란 제가 단호하게 본인 말에 책임질 수 있겠냐고 되물으니 신우이는 그제야 목소리를 줄이고 툴툴대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더군요. 하지만 신우이가 자꾸 이런 소리를 해대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든 저는 그날 가게 마감을 마치자마자 녹음까지 되는 CCTV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가게 안에 설치해 놓았죠. 신우이가 지정석처럼 앉는 자리가 중점적으로 보이도록 애초부터 CCTV를 한 대 더 구매해 설치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CCTV를 설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가 또 가게를 찾아왔을 때였어요. 일부러 또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와서는 오자마자 밥도 먹기 전에 술부터 거나하게 마시더니 갑자기 작정한 듯 모함을 하려고 하더군요. 언니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감자볶음에서 머리카락 나온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찌개를 나르는데 난데없이 신우이가 날카로운 쇳소리로 소리를 지는 것이 그 시작이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황급히 신우이 테이블로 가서 머리카락을 확인해 보았어요. 하지만 제 머리카락이라고 하기엔 신우이가 들고 있는 머리카락은 너무 길고 게다가 갈색으로 곱게 염색까지 되어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염색을 안 한 쇼컷머리였는데 말이에요. 저희 가족 중 머리 길이가 어깨를 넘어갈 정도로 길고 갈색으로 염색한 사람은 딱 한 명, 신우이 뿐이었죠. 저는 신우이가 치켜들고 있는 머리카락을 확인하자마자 주변 손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가게에서 나온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갈색으로 염색한 사람도 없고 머리가 이렇게 긴 사람도 없어요. 누구 머리카락이든 이런 게 반찬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음식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테이블 위에 음식 세팅해준 지 20분 지나서 저희 머리색도 아닌 머리카락이 발견된 게 100% 저희 가게 잘못이라는 건가요? 지금 이 머리카락은 길이도 색깔도 아가씨 머리색이랑 일치하는데요. 제 머리색 아니거든요? 이봐요 언니.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하고 넘어가 드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박박 우기기만 하세요? 제가 저희 엄마 가게 관리 제대로 못한 거 가지고 뭐라도 하기라도 해요?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꾸 허위 사실 얘기하면서 영업방해 하실 거면 이만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한테 패키지지 말고.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저희도 손님을 가려서 받을 권리가 있어요. 특히 의도적으로 저희 가게를 비방하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다른 손님들께 피해를 끼쳤다면 더더욱이요. 미쳤어요? 손님을 가려받아? 참나. 언니, 전 여기 가게 주인 딸이에요. 원래 주인 딸이라고요.
남의 엄마가 물려준 가게로 먹고 살면서 주제 파기 안 되세요? 신우이가 언성을 높이자 가게 안 손님들이 전부 신우이 쪽을 쳐다봤어요.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남편한테 신우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을 텐데 하필 그때 아들 자취방 관련한 일이 있어 부동산에 가 있었기에 저 혼자 신우이를 상대해야만 했죠. 저는 신우이의 아나무인한 태도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다른 손님들이 계시니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화를 눌러참고 말했죠. 좀 전에 말한 대로 목소리 낮추고 다른 손님들한테 패기치지 마세요. 할 말 있으면 이따 나가서 저랑 따로 얘기해요. 제가 왜요? 제가 왜 언니 말을 들어야 하는데요? 이 가게 전체가 다 우리 집 재산인데 언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요. 그때 볼일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온 남편이 깜짝 놀라 헐레벌떡 신우이 쪽으로 다가왔어요. 타이밍이 좋았던 게 조금만 늦었으면 저도 이성을 잃고 선 넘는 말들을 쏟아낼 뻔했네요. 남편은 신우이를 그 자리에서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고 저도 신우이의 가방과 외투를 챙겨서 가게 밖으로 따라 나갔어요. 신우이는 취해서 똑바로 서지도 못한 채 남편에게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고 있더군요. 남편은 신우이를 억지로 똑바로 세운 다음 혼을 내기 시작했어요.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술을 허구한 날 처먹어? 그것도 우리 가게에 와서. 내가 저번에 분명히 말했지? 우리 가게에서 진상짓 좀 그만하라고. 어? 근데 고세를 못 참고 또 와서 이 난리를 부리냐?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마 가게에 오지도 못해? 어이가 없네. 원래 이거 다 내 거였어야 하는 재산이잖아. 내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못할 게 뭐야? 뭐? 이게 취했다고 아무 말이면 안 뺐네? 야, 너 이딴 식으로 굴 거면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마. 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남편도 신우이한테 학을 떼며 화를 냈고 저는 억지로 신우이 외투를 입히고 가방을 둘러매주며 말을 거들었어요. 여기가 왜 아가씨 가게예요? 여긴 어머님이 엄연히 저한테 물려주신 제 가게라고요. 억지 좀 그만 부리고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진짜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럼 정말로 엄마가 날 냅두고 언니한테 공짜로 그 가게를 물려줬겠어요? 당연히 언니를 일꾼으로 삼은 거죠. 주제 파악이 그렇게 안 되세요? 내가 이 가게 진짜 주인이라고. 깍듯이 모셔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신우이의 선을 넘는 발언의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칼을 빼들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술 취한 신우이한테 칼춤을 쳐봐야 의미가 없겠다 싶은 저는 일단 남편에게 알아서 신우이를 수습하고 들어오라고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낑낑거리며 신우이를 끌고 택시를 잡으러 갔고 저는 가게로 들어가 남은 장사를 마쳤죠. 가게를 마감한 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게에 남아 그동안 찍혔던 CCTV 영상을 전부 모았어요. 신우이가 자기 머리카락을 일부러 집어넣고 화면상 아무런 기척도 느끼지 않다가 갑자기 절 보고 벌레 있는 거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는 것까지 전부 수집했죠.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예전 CCTV에 신우이가 지인들을 데려와 술판을 벌이고 계산 한 번을 안 하고 가는 것도 전부 다 모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신우이가 먹기만 하고 계산하지 않은 모든 장부 내역까지 정리했죠. 새벽까지 자료 정리를 마친 뒤 변호사 사무실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남편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당신 여기 있었어? 한참 찾았네. 집에 먼저 들어가서 자고 있는 줄 알았건만. 잘 왔어. 여기 앉아. 영애 그거 내가 크게 한 소리 했어. 내가 내일 개술에서 깨면 또 뭐라고 할 거야.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는 영애가 여기 발 못 딛게. 웃기지 마. 당신 못하는 거 알아. 앉아. 화 많이 났어? 내가 이때까지 참아준 건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지. 이 판을 뒤집을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뒤집고도 남았어. 그래도 내가 직접 나서면 가족끼리 관계가 최악으로 안 좋아질까봐 참은 거야. 당신이 제대로 중재해주길 바랐는데 그것도 못하고 번번이 실패만 하니 이젠 나도 한계야. 왜 그래 무섭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 저는 대답 대신 모아두었던 신우이의 만행에 대한 증거를 남편에게 들이밀었어요. 남편은 그걸 살펴보더니 할 말을 잃었죠. 신우이가 대부분의 진상짓을 남편이 밖에 있을 때 했기 때문에
남편도 그 정도였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당장 가게 앞에 걸어놓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이제부터는 무조건 법대로 할 거야. 당신 노선 똑바로 정해. 지금부터는 여태 그랬던 것처럼 애매하게 굴 거면 끼어들지도 마. 그래도 법대로 한다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혼자 가게 운영해. 혼자 요리하고 밥하고 재료 준비하고 어디 해봐봐. 내가 기꺼이 넘겨줄 테니까.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도 제가 없으면 가게가 운영되지 않는단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가씨도 이제 40대야. 애엄마라고. 언제까지 싸고 둘래? 당신이 막내라고 우냐우냐 봐주는 건 그렇다 쳐도 더 이상 내 가게에 일방적으로 피해 끼치는 거 나 못 봐줘. 나 막지 마. 그래 알았어. 막지 않을게. 나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당신이 피해보고 있는 줄은 몰랐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그동안 우유부단하게 굴어서 미안해. 남편은 마른 세수를 하며 알겠다고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죠. 남편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전 마음이 조금 괜찮아졌네요. 저는 그날 아예 한숨도 자지 않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도 받고 가게 오픈 준비를 마치자마자 문 앞에 CCTV 사진과 함께 외상 장부를 매달아 놓았어요. 그리고 그 옆엔 매장 안 영업 방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문제행동 시에 경찰 부르겠음 이라는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았죠. 그리고 이번 달 안으로 밀린 외상비 전부 갚지 않으면 무조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도 함께 붙여놓았어요. 그날 점심 장사가 끝나고 살짝 한가해졌을 때 신우이가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얼굴은 팅팅 부은 채로 가게 앞에 자기 사진을 왜 걸어놓았냐고 짜증을 내면서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했죠. 보면 몰라요? 진상 손님으로부터 제 가게를 지키려는 거잖아요. 지금 나더러 진상 손님이라는 거예요? 네, 정확히는 아가씨만 진상 손님이세요. 왜 오셨어요? 외상비 갚으러 왔어요? 해장하러 왔지 그럼. 뭐요? 외상비? 네, 식당에서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내야죠. 그동안 밀린 외상비 이번 달 안으로 갚으라고 써붙인 거 못 봤어요? 내가 왜 돈을 내야 돼요? 그동안 제가 먹은 거 일일이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외상비 안 내실 거면 나가요. 진산 손님한테는 밥 안 팝니다. 지금 우리 엄마 가게에서 나한테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외상값 갚을 거 아니면 나가세요. 안 그럼 영업방해죄로 지금 바로 경찰 부를 거예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가 차고 넘쳐서 경찰 오면 바로 잡혀 들어가시겠네. 신우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어요. 저는 그런 신우이를 무시하고 계속 하던 일만 했죠. 잠시 뒤 씩씩거리던 신우이는 문을 박차고 나가더군요. 그렇게 문을 박차고 나갔던 신우이는 정확히 3일 만에 다시 저희 가게로 들어왔어요. 한 손에는 제가 보낸 소장을 든 채로요. 언니,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다 뭐냐고요? 뭐긴요, 몇 번을 말해요. 이거 다 아가씨가 먹은 밥값이에요. 이달 안에 갚으세요. 뭐라고요? 이 돈을 제가 어떻게 다? 오늘이 27일인데 이달까지라뇨. 그럼 법대로 하는 거고요. 여지껏 아가씨랑 아가씨 친구들이 돈도 안 내고 먹은 밥값이랑 아가씨가 식당 안에서 영업 방해했던 증거들 다 가지고 피해 보상도 받아야겠네요. 여기 우리 엄마 가게인 거 잊었어요? 네, 그래요. 법원에서도 어디 그렇게 말해보세요. 신우이는 또 한 번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벌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그저 돌부처처럼 제가 할 일만 묵묵히 했죠. 외상비가 1000만인 단위였으니 3일 만에 어디서 구해오기가 난감하긴 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신우이를 보며 그러게 남의 가게에서 마음대로 술을 괴짝으로 마시기 전에 정신을 차리지 그랬어요. 하고 한마디를 툭 던지자 신우이는 절 죽일 듯이 노려보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통쾌하긴 했네요. 근 1년 동안 갑갑했던 마음이 뻥 뚫린 듯이요. 다음날 저녁 신우이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제 남편을 현관으로 불러내 있는 힘껏 징징대기 시작하더군요. 눈물까지 쥐어 짜내면서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생전 처음 보는 단호한 모습으로
신우이의 말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술을 괴짝으로 처먹으래. 네가 나이가 몇 갠데 술 처먹고 진상짓만 하고 다니냐? 내가 커버해주려고 해도 떡하니 증거가 넘쳐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아줘? 내가 신이냐? 오빠 와이프잖아. 언니가 나 못 괴롭히게 오빠가 말리라고. 내 와이프니까 내가 더 할 말이 없지. 내 와이프를 내가 어떻게 이겨? 그리고 네가 요만큼이라도 핑계거리가 있어야 말이라도 해보지. 네가 여태까지 요만큼의 여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상짓을 해왔잖냐. 고로 난 아무것도 못해줘. 가라. 남편은 신우이를 그대로 문 밖으로 밀쳐낸 뒤 깔끔하게 문을 닫고 들어와 버렸어요. 신우이가 문 밖에서 짜증을 부리든 말든 저희 부부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태연하게 잘 준비만 했네요. 그러자 다음날 아침 가게를 오픈하기도 전에 신우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돈 들고 왔어요? 제가 신우이 쪽은 쳐다도 안 보고 물어보자 신우이는 대답도 못하고 입술만 물어뜯다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순간 저도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정도로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줄 일이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 사무실은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속으로 되뇌이면서요. 뭐 하는 거예요? 무릎 안 꿇어도 돼요. 밀린 외상비는 가져오시라고요. 알았어요. 언니가 이겼어요. 제가 죄송해요. 그니까 그 외상비 타령 좀 그만 좀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진짜 갚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죠? 진짜 갚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데 소장까지 적었겠어요? 그거 변호사 사무실 가서 적는 것도 다 비용 들어요, 아가씨. 저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돈 가져온 거 아니면 이만 나가세요. 사과할 기회는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드렸고 그거 전부 본인이 걷어찼던 건 아가씨예요. 이제 본인 행동에 책임을 지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정해요?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잘못했다는 말로 그 빚이 다 없어져요? 무슨 논리가 그래요? 저 진짜 돈 없어요. 언니가 소장 보낸 거 남편이 다 봐버렸다고요. 가뜩이나 남편이 카드도 다 막아버려서 돈 없는데 여기서 밥도 못 먹으면 전 어떻게 살아요? 그걸 왜 제가 봐줘야 하는데요? 일을 하세요, 일을. 일해서 돈 벌어서 밥도 드시고 외상비도 갚으세요. 제가 이 나이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어디 가서 일을 구해요. 신우는 결국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본인 자존심에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소리를 하기 죽도록 싫었을 텐데 정말 어쩔 수 없는지 줄줄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더군요. 신우이는 지방에서 살 때부터 자기 친구들이랑 술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한 달에 술값만 200~300만 원을 쓸 정도로 놀기만 했다고 해요. 그게 싫었던 신우이의 남편이 신우이 가족이 있는 서울로 올라오면 행동이 바뀔까 하고 서울로 직장을 옮긴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서울로 올라와도 신우이의 술버릇이 고쳐지지 않자 카드를 다 막아버리고 용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은 없지만 술자리를 끊을 수 없었던 신우이는 제 가게에 맨날 찾아와서 공짜 밥과 술을 얻어먹은 거였고요. 제가 보낸 소장을 본 신우이의 남편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혼도 불사하겠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해요.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해야만 했던 신우이가 생각해낸 유일한 방법이 저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면서 싹싹 비는 것이었던 거고요. 신우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신우이의 인성과 상관없이 그냥 처지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저야 어려서부터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했던 사람이니 그게 몸에 익혀진 거지 신우이는 평생 오냐오냐 이쁨만 받고 자라서 스스로를 책임지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신우이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가게에서 일하세요. 매일 저랑 똑같이 일하고 아가씨 월급 중 일부는 제가 알코올 의존센터 치료비로 먼저 결제해버릴 거예요. 그러니 거기 가서 꾸준히 상담도 받으세요. 상담비를 제외한 금액도 반은 외상비를 갖고 반만 드릴 거예요. 이 조건으로 일하시겠어요? 여기서요? 나 요리 못하는데? 그럼 이혼 당하시든가요. 외상비도 알아서 갚으시고. 알았어요 그럼. 신우이는 울며 겨자먹기로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날 바로 신우이에게 머리는 까맣게 염색해오고
화려한 손톱도 전부 말끔하게 지우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신우이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죠. 제 결정을 들은 저희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너무 고맙다며 자기가 일을 똑부러지게 가르치겠다며 나섰어요.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말이야. 내가 영애고고 이제 배달도 시켜먹고 재료 손질도 전부 시켜야겠어.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도 재료 손질 잘 못하면서 누굴 가르쳐? 오버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 당신이 영애 사람 만들어주니까 고마워서 그렇지. 너스레를 떨던 남편은 의외로 정말 신우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했어요. 신우이가 요리는 물론이고 서빙도 제대로 못하자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며 조금이라도 나태해지지 않게 했죠. 신우이의 남편도 신우이가 저희 가게에서 일한다고 하니 반색을 하며 저희를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한테 선물까지 들고 오더니 신우이 몰래 외상비를 다 갚아도 계속 일하게 붙잡고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죠. 가족들이 전부 제 편을 들어주니 저도 수월하게 신우이를 데리고 장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신우이는 처음에는 찌개가 뜨겁다고 울상, 재료 손질하다 손톱 밑이 물들었다고 울상, 아주 매일같이 징징대더니 약 4개월이 지난 요즘은 수월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손님들한테 좀처럼 친절하게 응대도 못하던 사람이 조금씩 손님들이랑 웃으며 얘기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알코올 의존증 치료도 꾸준히 받으면서 지금은 술을 안 먹은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답니다. 이제는 안색도 좋아지고 같이 가게 오픈 준비를 할 때면 두런두런 담소도 나눌 만큼 저희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중간 과정이 힘들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국 이렇게 서로 잘 지내게 되어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기에도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들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여름 친정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38년 전에 헤어졌다가 불과 5년 전에 다시 만난 엄마였는데 만나자 이별이라고 그동안 못 나눈 정도 나누기 전에 이별을 하게 되었지 뭐예요. 그런데 저와 남동생은 엄마와 마지막 이별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저의 남매와는 아빠가 다른 이부 동생들이 장례식장에 발도 못 들이게 망했거든요. 아무리 아빠가 다르다고 해도 우리 남매나 자기들이나 엄마 자식인 건 마찬가지인데 어쩌면 저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이부 동생들과 악을 쓰고 싸운다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도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들어간들 뭐 하겠어요. 괜히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만 더럽힐 뿐인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동생과 함께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러운 마음에 침대에 드러누워 훌쩍이고 있었더니 남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혼자 그렇게 가슴 아래 하지 말고 술이나 한잔하고 털어버려. 당신이 그러고 있으면 장모님께서 발길이 떨어지시겠어?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술상까지 차려준 남편의 마음이 고마워서 못하는 술을 마셨더니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지 뭐예요. 그런데 엄마가 제 꿈에 찾아오신 거예요. 엄마는 병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밝은 얼굴로 제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야 이부 동생들이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알겠더라고요. 꿈이었지만 정말 분통이 터져서 말도 잘 안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꿈에서 깨고 보니 정말 꿈에서 엄마가 해주신 말씀 그대로인 거 있죠. 그럼 지금부터 저희 엄마의 죽음에 얽힌 기가 막힌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셨어요. 당시만 해도 남편 얼굴도 모른 채 부모가 정해주는 헌처에 따라 결혼을 하던 시대였으니 파격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희 아빠는 중학교 교사였는데 박봉에도 불우한 학생들 학비도 대주시고 집에 불러다 밥도 먹이시고 할 정도로
인정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옆에서 모든 걸 다 해내야 하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이셨겠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싫은 내색 하나 안 하시고 묵묵히 아빠가 하자는 대로 따르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서 엄마가 따로 일을 하셔야 했는데 결혼한 여자가 살림하고 애 키우면서 제대로 돈벌이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나마 저희 엄마가 바느질 솜씨가 좋으셔서 일감을 받아다 집에서 바느질을 하시곤 했는데 그게 일하는 시간에 비해 벌어들이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아빠 몰래 날품팔이까지 하셨어요. 한동안 아빠 모르게 일을 하셨는데 하필 그걸 학부형한테 들킨 거예요. 학부형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나요? 엄마가 날품팔이 한다는 소문은 학부형들을 통해 아빠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그 일로 두 분은 말다툼까지 하게 되셨어요. 그날 이후 아빠는 엄마가 하던 일을 못하게 하셨고 대신 아빠가 일을 더 하게 되셨어요. 지인이 하는 쌀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배달 일을 하셨어요. 그날도 아빠는 학교에서 퇴근 후에 쌀 배달을 하러 가셨는데 그게 마지막이 되고 말았어요. 배달 자전거에 쌀을 싣고 달리다가 마주오던 트럭에 치이신 거예요. 그런 사실을 몰랐던 엄마와 우리 남매는 아빠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아랫목에 묻어둔 밥그릇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뒤늦게 아빠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아빠는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불행은 줄을 지어 찾아온다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가족한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저희 친가에서 제 남동생을 데려가겠다고 온 거예요. 멀쩡한 남의 집 아들 잡아먹었으면 네 아들이라도 내놔야지. 우리 형종이가 너랑 결혼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죽진 않았을 거다. 니까짓 게 뭐라고 내 아들이 부모 반대도 무릅쓰고 집 나와 이 고생하다가 개죽음을 당해야 하냐고.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 아들 살려내라 이년아. 내 아들 살려내. 할머니는 남편 잃은 며느리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주먹질을 하셨어요. 저와 동생은 엄마한테 달라붙어 할머니를 떼어내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10살 남짓한 아이 둘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울먹이며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던 남동생을 삼촌이 얼른 들어 안더니 쏜살같이 방 밖으로 달려나가더라고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엄마도 저도 어쩌지 못한 채 남동생을 뺏기고 말았어요. 그러자 할머니와 고모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몸이 날쌘 고모가 먼저 방을 나서고 할머니가 뒤이어 방 밖으로 나가시려는데 엄마가 뒤에서 치맛자락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발 우리 민수 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하라시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민수는 돌려주세요. 남편도 잃었는데 아들까지 잃고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 제발 우리 민수 돌려주세요. 엄마는 할머니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펑펑 울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도저히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자 엄마는 계획을 바꿔 할머니를 밀치고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하지만 엄마가 삼촌한테서 제 동생을 뺏으러 가기도 전에 할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어요. 엄마는 필사적으로 양손을 휘저으며 삼촌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좀처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한 사람만 상대하는 거였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고모까지 합세하는 바람에 엄마는 힘에 부쳐서 삼촌이 서 있는 곳까지 닿지도 못했거든요. 결국 그날 엄마와 저는 할머니한테 제 남동생을 뺏기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제가 학교에 가고 난 뒤에도 엄마는 친가로 가서 아들을 돌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도 쉽게 포기할 수만은 없었어요. 매일같이 본가로 가서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일요일이라서 저도 엄마와 함께 본가로 가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집 앞에 웬 승용차가 멈추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드물던 때라서
꽤나 돈이 있는 집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뭐예요. 엄마는 그 사람을 보자 버선발로 마당에 내려가 인사를 했어요. 그분이 바로 제 친할아버지셨거든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던 아빠는 가족들과 연을 끊고 집을 나왔고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혼인신고만 하고 엄마랑 살았기에 저는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를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나 보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엄마와 단둘이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멀리는 가지 못하고 대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오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보시고는 희미하게 미소만 지으시곤 차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엄마가 등을 돌린 채 앉아서 어깨가 들썩이도록 흐느끼고 계셨어요. 할아버지한테 혼난 거냐고, 우리 민수 안 준다고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민영아, 엄마 없이도 민영이가 민수 잘 돌볼 수 있지? 뜬금없는 엄마의 말에 저는 심장이 벌컹벌컹 뛰기 시작했어요. 그건 엄마 말 중에 엄마 없어도 라는 부분 때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민영아,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네가 할아버지 댁에 들어가 사는 게 좋겠어. 그러면 민수도 챙길 수 있고 너도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약속하셨거든. 네가 원하면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시겠다고. 너도 알겠지만 엄마 힘으로는 민수랑 너 제대로 키우기 힘들어. 대학은커녕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댁에 가서 잘 살아. 민수 외롭지 않게 누나인 네가 옆에서 잘 돌봐주고. 그럴 수 있지? 싫어. 나 대학 안 가도 되니까 엄마랑 살래. 엄마, 나 할아버지한테 보내지 마. 나 엄마랑 살 거야. 네가 안 가면 민수는 그 어린 게 낯선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게 누나인 넌 걱정도 안 되니? 엄마가 없으면 누나가 엄마 대신이야. 네가 동생을 안 챙기면 누가 챙겨? 그러니까 징징대지 말고 가. 엄마도 이젠 홀가분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가라고. 집은 다 싸놨으니까 이따 할아버지 오시면 따라가. 엄마도 이젠 혼자 편히 살고 싶다고. 엄마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저를 다그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얼마 전에 왔던 그 차를 타고 할아버지께서 집에 오셨고 저는 안 가겠다고 발악을 했지만 결국 기사 아저씨 손에 이끌려 차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를 만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댁에 도착해보니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잔디깔리 마당이 있는 집은 처음 봤거든요. 거기다 집에는 식모도 셋이나 있더라고요. 2층짜리 대저택에는 방도 많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었어요. 정원에 있는 연못에는 잉어도 있어서 집이 아니라 공원에 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동생은 저를 보자 울먹이면서 달려와 안겼어요. 입고 있는 옷이며 머리 스타일은 부잣집 도련님 같았지만 이 어린 녀석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지냈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왜 엄마가 나한테 할아버지 댁에 가서 동생을 돌보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할아버지께서 결정하신 일이라 그런지 내색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먹는 거며 입는 거며 저랑 동생을 차별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그 집에는 저희 남매 말고 삼촌도 살고 있었는데 저희 남매한테 관심은 없었어요. 지난번에 저희 집에 할머니와 함께 왔던 고모는 결혼해서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기껏해야 1년에 5-6번 정도 찾아올 정도로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옆에 없는 것 빼고는 그럭저럭 지낼만 했어요. 하지만 삼촌이 결혼하고 숙모가 할아버지 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불화가 시작됐어요. 불화의 이유는 결국 돈이었어요. 장남이 죽었으니 장남못으로 돌아갈 할아버지 회사는 장손인 제 동생 몫이라고 못을 박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외삼촌 내외는 생각이 달랐거든요. 아버지, 그런 게 어딨어요. 형이 집 나갈 때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재산 한 푼도 안 주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수 저놈한테 형 몫을 주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동안 형 대신 아버지 밑에서 죽어라 이란저란 뭐가 되냐고요. 형만 자식이고 저는 자식도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회사는 안 돼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건 저 주셔야 된다고요. 이 말이 맞아요, 아버님. 민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린 게 언제 커서 회사를 맡아요. 이야, 그동안 아버님 옆에서 일도 배워왔고 또 경영의 소질도 있잖아요. 아버님이 힘들게 세우신 회사인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겠어요? 민수야, 우리가 잘 거두면 되는 거고요. 숙모는 어떻게든 할아버지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지만 세상을 오래 살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 속을 모르시겠어요? 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내 배로 나온 자식 속을 내가 모를까봐? 회사 물려받으면 그날로 돈 받고 팔아넘길 놈이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그리고 퍽이나 니들이 민수를 거두겠다. 한 집에 살면서 애방에 얼굴 한번 안 들이미는 놈이. 아무리 니들이 떠들어봤자 네 아버지나 나나 생각 안 변하니까 괜한 짓 하지 마. 회사는 형종의 아들 몫이니까. 할머니께서는 확실히 못을 박으셨지만 삼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10여 년쯤 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를 가로채버렸거든요. 물론 할머니께서 반대를 하셨지만 회사 일에 문외한이던 할머니가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회사 간부들까지 물밑으로 작업을 해놓은 삼촌은 너무도 쉽게 대표 자리에 올랐으니까요. 삼촌이 우리 남매를 위해 내어준 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정도였어요. 그 후도 10주년 뒤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할머니께서 사시던 집까지 모조리 삼촌이 가져가 버렸고요. 그때는 이미 동생도 저도 가정을 이룬 상황이어서 유산에 대한 욕심도 내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동생 앞으로 약간의 땅과 집을 한 채 증여해 주신 데다가 제가 결혼할 때 혼수도 넉넉히 해주셨으니 더 바랄 게 없기도 했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는 세상의 혈육은 동생과 저 둘뿐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삼촌과는 연락이 끊긴 지 꽤 되어서 명절에 왕래를 하는 건 동생 내뿐이었으니까요. 동생은 아빠를 닮아 그런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도 중학교 수학교사가 되었고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IMF 때 시댁이 망하면서 그 여파로 남편 역시 직장을 잃게 되고부터는 남동생 명의의 땅에서 농원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시댁이 비료 관련 회사를 했었기 때문에 남편도 그쪽으로는 인맥도 있어서 농원을 시작할 때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매일같이 손에 흙을 묻히는 농원 주인으로 살게 되었지만 저는 살림보다는 화초를 키우는 일이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한때 유행했던 다육식물로 재미도 보고 할아버지 댁에 살 때 정원사 아저씨한테 배운 가드닝 기술을 바탕으로 농원 옆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걸 본 손님들이 저희 정원에 심어진 꽃과 나무들을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꽤 매출이 늘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루는 동생 녀석이 찾아와 그러더라고요. 누나, 이 땅 누나 명의로 돌리자. 아무리 봐도 이 땅 주인은 누나가 맞는 것 같아. 얘, 너 그거 올케랑 상의는 하고 하는 말이니? 네 마음은 고맙지만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안사람이랑 상의부터 해야 하는 거야. 난 갈 데 없는 우리한테 이 땅을 빌려준 것만 해도 충분히 고맙고 만족해. 당연히 했지. 그 사람도 그렇게 하래. 애초에 할머니한테 집이고 땅이고 받을 때부터 둘 중 하나는 누나한테 줘야겠다고 생각했었어. 똑같은 손주인데 아들이라고 나만 받는 건 너무하잖아. 그리고 나한테는 누나가 사는 곳이 본가인데 누나가 한 곳에 정착하면 좋잖아. 그래야 나도 안심이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받아. 대신 세금은 누나가 알아서 내고. 그럼 되지? 남들은 형제간에도 10원짜리 하나도 안 뺏기겠다고 으르렁댄다는데 어떻게 된 게 제 동생은 욕심이란 게 없었어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아빠를 똑 닮은 것 같아요. 동생 덕분에 농원을 이전할 걱정 없이 뿌리를 내리게 된 우리 부부는 본격적으로 농원을 키워가는데 박차를 가했어요. 그러자니 부지가 모자라서
근처 땅을 매입하려고 부동산에 연락을 하게 되었죠. 아, 그 땅 주인 할머니요? 서울 어디에 사시는데 내가 연락 한번 넣어볼게요. 그런데 너무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땅 안 팔 테니까요. 그 땅 일대가 개발된다는 소문이 돌아서 한창 땅값이 올랐을 때 땅 사겠다는 사람들이 돈다발 들고 줄지어 찾아왔는데도 할머니가 꿈쩍도 안 하셨거든요. 개발도 무산되고 그때 땅 팔았으면 떼부자 되는 건데 말이에요. 암튼 연락은 해볼 테지만 너무 기대는 마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부동산 중개사 말대로 그 땅 주인 할머니는 땅을 안 팔겠다고 했다나 봐요. 저희로서는 그 땅이 아니고서는 농원을 증축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땅을 매입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땅 주인 할머니를 찾아가 부탁해보겠다고 주소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해서 전화번호만 겨우 알아냈어요. 어떻게든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전화부터 드렸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지 뭐예요. 목소리가 저희 엄마랑 똑같았거든요. 이보세요. 전화를 했으면 말을 해야죠. 말 안 하면 이만 끊습니다. 잠시만요. 저 혹시 한숙자 씨 아니세요? 네, 내가 한숙자 맞습니다만 어디십니까? 정확한 우리 엄마 이름까지 확인하고 나니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엄마도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민영이니? 맞지? 우리 민영이 맞는 거지? 저를 울먹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고 엄마는 그 목소리를 용케 알아들으시곤 이내 울먹이기 시작하셨어요. 한참을 수화기를 붙들고 울먹이기만 했던 우리 모녀는 겨우 진정을 하고는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할아버지 댁에서 살아온 얘기를 해드렸고 동생 민수가 아빠처럼 중학교 수학선생이 됐다는 것과 내가 현재 할머니가 동생한테 주신 땅에서 농원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오늘 전화를 한 것도 농원 옆에 땅을 사려고 연락을 했던 거라는 것도요. 그러자 엄마는 울먹이시면서 그랬구나 를 말하셨어요. 비록 엄마와 떨어져 살았지만 돈 많은 존모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살았던 우리 남매와 달리 엄마는 꽤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더라고요. 저희 남매를 시댁에 보내고 이듬해 재가를 하게 된 엄마는 전차가 남긴 자식이 셋이나 있는 집에 들어가 엄마가 둘을 낳아 통 5아이를 키우고 살았다고 했어요. 전처 자식들이 저희 엄마는 싫어했어도 핏줄은 땡겼는지 이복 동생들은 잘 챙겨서 그나마 큰 걱정 없이 살았지만 재혼했던 남편도 10년도 채 안 돼서 세상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혼자 5아이를 벌어먹여야 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농사를 짓던 남편 앞으로 땅이 있어서 애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했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다 전처 자식 셋이 하나 둘 집을 떠나고 엄마가 낳은 아들 둘을 키우고 살다가 지금은 땅을 팔고 서울에서 살고 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희 농원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연세도 있으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세요? 그러지 마시고 민수가 서울에 사니까 민수한테 모시고 오라고 할게요. 엄마 사시는 곳 주소 좀 알려주세요. 어차피 동생한테도 알려야 할 일이라서 동생을 시켜 엄마를 농원으로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보다 먼저 엄마를 만나게 된 동생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한참이나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농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랑 동생 눈이 퉁퉁 부어있는 걸 보고 안 봐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갔어요. 그날 우리 남매와 엄마는 38년 만에 다시 만나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날만큼은 남편이 배려를 해줘서 거실에다 요를 펴고 엄마랑 우리 남매랑 나란히 누워 밤새 지난 이야기를 하며 모처럼 회포를 풀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동생 내외와 함께 자주 저희 농원에 오셨고 제가 가꾼 정원을 둘러보시면서 꽃도 같이 심으시고 잡초도 같이 뽑으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려고 했던 땅도 내주셔서 남편은 농원 증축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땅을 사려다가 생각지도 못한 엄마를 만나게 되다니. 이래서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다고들 하는가 보다 생각했답니다. 엄마랑 다시 연락을 하고 살게 되니 이부 동생들도 궁금해져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다들 사는 게 바쁜지 선뜻 저희를 보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사람이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나를 반기는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부 동생들은 하나같이 제 전화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가 나는 누나라서 그런가 싶어 제 동생한테 연락을 해보게 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 이부 동생들을 본 건 두세 번이 고작이었어요. 그나마도 잠깐 인사 정도만 하고 헤어진 거라서 길게 얘기를 나눠볼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도 빨리 정을 붙이는 게 좋겠다 싶어 제가 자주 전화를 하곤 했는데 한 번은 저랑 통화 중에 지 부인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하나 몰라. 귀찮으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대신 받아. 어머머? 자기 형제를 왜 나한테 떠넘겨? 나도 싫어. 누나라는 사람도 참 그렇지. 이부 동생이면 거의 남인데 뭐 뜯어먹게 있다고 연신 전화질이래. 제가 없는 데서 하는 말도 아니고 수화기를 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전화도 삼가하고 지냈어요. 엄마를 만난 건 참 좋은 일인데 떨어져 지낸 시간 동안 엄마가 많이 늙으셔서 마음속에서 늘 혹시 엄마가 잘못되면 어쩌나 그 걱정뿐이었어요. 동생이 서울에 살고 있어서 자주 엄마 집에 들여다보곤 했는데 집에 자식이 드나드는 흔적이 없더라고요. 누나,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혼자 지내게 하기 좀 그래. 내가 집사람이랑 얘기해서 엄마를 모시고 살까 하는데 누나 생각은 어때? 네 마음은 알겠지만 니네 아직 대학생 애들도 있고 방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 그리고 올케한테 우리 엄마를 떠맡기는 것도 나는 좀 그래. 차라리 내가 모시면 모를까. 우린 애들도 독립해서 살고 있고 집에 남는 방도 있으니까 모신다면 우리 집에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네 매형이랑 얘기해 볼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한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안 모시는 처지에 내 친정엄마만 모시자고 하기가 미안했거든요. 그래도 연세 많으신 엄마를 혼자 두기 그래서 어렵게 남편한테 말을 꺼냈더니 그래, 우리 집에 방도 많은데 오시라고 해. 그동안 오래 떨어져 지내서 당신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서로 정이 굶주렸을 거 아냐. 난 상관없으니까 오시라고 해. 제 걱정과 달리 남편은 선뜻 허락해 주었고 얼마 뒤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물론 엄마는 한사코 반대를 하셨지만요. 내가 무슨 눈치로 네 집에 들어가 사니? 자식 버리고 제가 못난 애미가 무슨 낯짝으로. 됐다. 내 걱정 말고 니들 사는 것만 생각해.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살면 다른 자식들이 나 찾아오기 껄끄럽지 않겠니? 엄마, 나이 든 엄마를 해가 바뀌어도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는 것들을 뭐하러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고 민수도 그렇고 엄마 혼자 그러고 사는 거 걱정돼서 일도 손에 안 잡힌다고요. 엄마 편하자고 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편하자고 그러는 거지. 정 그렇게 그쪽 자식들 걱정되시면 오며 가며 지내시면 되잖아요. 엄마가 집에 가시겠다고 할 때마다 제가 데려다 드릴 테니까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봐요. 그렇게 반강제로 엄마를 저희 집에 모시고는 엄마가 집에 들리시겠다고 할 때마다 엄마를 모시고 서울집에 데려다 드리곤 했어요. 그런다고 이부 동생들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5년 가까이 거의 저희 집에서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장 담그는 것도 배우고 김치며 밑반찬도 새삼 엄마한테 배워나갔어요. 엄마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더니 어릴 때 먹던 그 맛 그대로여서 어찌나 반가웠나 몰라요. 사람이 늙어갈수록 어릴 때 먹고 자란 음식을 더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엄마 음식이 그렇게 입이 잘 맞더라고요. 엄마는 특히 제가 갖고 온 정원을 좋아하셨는데 특히 수국이 잔뜩 심겨진 꽃밭 앞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계시곤 했어요. 난 수국이 참 좋더라.
작은 꽃봉오리가 한데 모여서 오순도순 사는 것도 예쁘고 색상도 하나같이 예뻐서 하루 종일 봐도 질리지가 않아.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엄마가 편히 앉아서 수국을 감상하시도록 수국 옆에 나지막한 나무 의자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 대단한 솜씨는 아니었지만 장모님을 생각하는 사위의 마음이 담겨서 그런지 엄마도 그 의자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제 곁에서 5년 가까이 머무르시던 엄마는 서울에 사는 이부 동생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하셔서 제 남편이 그 집에 데려다 드렸는데 며칠 뒤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노안의 치매까지 심해져서 더는 거동도 힘들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랑 같이 지내실 때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긴 했어도 이렇게 갑자기 심해질 줄은 몰랐기 때문에 괜히 서울집에 보내드린 것 같아 후회가 됐어요. 그런데 평소 엄마를 거들떠도 안 보던 이부 동생들이 자기 척까지 끌고 와서는 지들이 간병을 할 테니 저는 오지 말라고 하지 뭐예요. 벌쩡한 우리 엄마 데려다가 얼마나 부려먹었길래 노인네가 이렇게 됐냐고요. 그러고도 뻔뻔하게 엄마를 보겠다고요? 참, 두고 맘대로. 앞으로 우리 엄마 얼굴도 볼 생각 말아요. 엄마 장례식에도 오지 말라고요. 바락바락 대들며 제게 소리치는 이부 동생을 보니 억울하고 화도 났지만 그쪽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생각했어요. 대신 이부 동생네도 생활은 해야 하니까 간병인은 내가 불러주겠다고 했어요. 이부 동생네 외도 그것까지는 막지 않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수시로 간병인과 연락을 하면서 엄마 상태를 들을 수 있었고 엄마가 입원하시고 한 달이 조금 넘어갈 무렵 비보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엄마가 지난밤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였죠. 갑작스런 엄마의 부고에 동생을 불러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마침 저를 발견한 이부 동생 중 둘째가 저희 남매 앞을 막아서지 뭐예요. 그 동생은 주변을 의식하는지 목소리를 낮춰가며 그러더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요? 우리 엄마가 제가 한 거 사방에 소문낼 일 있어요? 누구 망신 주려고 여길 왔냐고요? 여기 형들이랑 누나들까지 와 있는데 자말 말고 돌아가요. 엄연히 따지자면 그쪽들은 호적에도 안 올라 있는데 우리 엄마 자식이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세요. 당장 가라고요. 그럼 그냥 문상객으로 온 것처럼 할게요. 제발 엄마 마지막 가시는 곳만 보게 해줘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이 사람이 진짜 당장 안 꺼져요. 안 그럼 우리 형 부를 거예요. 이부 동생은 저를 떠밀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그 바람에 동생과 저는 장례식장에 발을 들이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사실 악을 쓰고 싸우든 난동을 부리든 하면 들어갈 수야 있었겠죠.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을 그렇게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내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게 나으니까요. 동생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이부 동생한테 부탁조로 사정만 할 뿐 큰 소리는 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우리 남매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 없었어요. 내 부모와 우리 남매 사이의 일인데 남들한테 말해봤자 치부를 스스로 들추는 꼴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끙끙거리며 울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 술이라도 한잔하고 풀라고 그러더군요. 평소 술은 입에 잘 안 되는 저였지만 그날은 술이라도 마셔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잔 두 잔 술을 털어 넣었는데 어느새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꿈에 엄마가 고운 한복 차림으로 저희 정원에 오셔서는 평소대로 수국 옆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같은 얘기를 하지 뭐예요. 민정아, 나는 이 수국이 그렇게 좋구나. 작은 꽃봉오리가 한데 모여 오손도손 사는 것도 예쁘고 꽃이랑 잎이 수북해서 그 안에 뭘 숨겨도 보이지도 않잖니? 민정아, 내가 왜 하루 종일 수국 앞에 앉아 있었는지 아니? 엄마는 그 말을 하시고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마치 당신의 말뜻을 알아맞혀보라는 듯이요. 그리고 꿈은 거기서 깼어요.
그래서 맨발로 정원에 나가 수국 앞에 섰어요. 캄캄한 밤이라 유일하게 달빛만이 수국 위에 잔잔하게 떨어져 있는데 그게 참 묘하게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한 말의 뜻이 뭘까 한참을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탈상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이부동생들은 우리한테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엄마 관이 나가는 것만큼은 지켜보고 싶었던 우리 남매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이부동생들한테 들키지 않게 멀찍이 떨어져서 발인을 지켜보고는 장지까지 따라가 엄마 유골이 납골당에 안치되는 것까지 지켜볼 수 있었어요. 다시 만난 뒤로 고작 5년간의 정을 쌓고 떠난 엄마가 한없이 그리웠지만 한편으론 5년 동안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엄마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침 일찍 누가 대문을 부술 것처럼 두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봤더니 이부동생들 내외가 마치 빚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저희 집으로 밀고 들어오지 뭐예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쪽한테 있지. 다 알고 왔으니까 당장 내놔. 땅 문서 내놓으라고. 땅 문서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 시침이 떼는 것 좀 봐. 저기요. 우리 어머님이 남긴 땅 문서 그쪽한테 있다는 거 다 아니까 시침이 그만 떼고 당장 내놓으세요. 그 인간들은 눈에 불을 켜고는 아침 대바람부터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며 우리 집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장롱 속 이불을 다 헤집고 옷장이며 서랍장, 심지어 주방 서랍까지 죄다 뒤집어 까더라고요. 제 남편이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는데도 아랑곳 않고 미친년놈들처럼 뭔가를 찾느라 현안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씩씩대며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 앞으로 된 땅 당신도 알지? 근데 그 땅 문서가 왜 없냐고. 엄마가 분명히 그날 잠결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는데 왜 없냔 말이야. 사정을 들어보니 엄마가 이부동생 집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날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그런 말을 하셨다나 봐요. 아버님이 주신 양평 땅을 50억을 준다고 팔라고 했지만 안 팔았다고요. 아마도 예전에 부동산 중개소에서 들었던 그 말인 것 같았어요. 지금 저희 농원을 증축해서 쓰고 있는 그 땅 얘기요. 그걸 말해줄까 하다가 이놈들이 이 땅 때문에 나랑 내 동생을 엄마 병문안도 못하고 장례식에도 참석 못하게 한 거다 생각하니 분통이 터져서 말해주기 싫더라고요. 대신 남편이 나서서 저 대신 한 소리 해주었어요. 이런 것들도 인간이라고. 그깟 땅이 탐나서 부모 잃고 외롭게 산 사람을 장례식에도 못 오게 해?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장모님이었대도 니들 같은 놈들한테는 절대 아무것도 안 남겼을 거다. 천륜도 저버리고 돈만 챙기려는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는 10원 한 장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을 테니까. 땅 문서인지 뭔지 우린 본 적도 없지만 있다 해도 니들 손에 안 남길 테니까 어디 니들 마음대로 해봐. 대신 이거 하나는 알아둬야 할 거야. 내 아내랑 처남한테 한 짓은 법정 가서도 니들한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 거라는 걸. 그 더러운 낯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결국 그 인간들은 소득 없이 돌아갔고 그제야 꿈에서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라 수국이 심겨진 화단으로 갔어요. 그리곤 수국밭 안쪽을 살피는데 물에 젖은 흙 속에서 살짝 삐져나와 있는 비닐팩이 보이지 뭐예요. 그걸 파봤더니 주방에서 쓰는 이중 비닐팩 안에 든 문서가 보이는 거예요. 문서를 꺼내보니 저와 제 동생 이름으로 된 땅 문서더라고요. 저희 농원을 증축한 땅과 그 일대 땅들의 문서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 땅을 저희 남매 앞으로 해두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부동생들이 모르게 저희 집 화단에 숨겨놓으신 거고요. 숨겨놓은 땅 문서를 말하지 못한 게 걸리셨는지 저승으로 가시는 길에 잠시 제 꿈에 들러 어디 숨겨놓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땅 문서를 끌어안은 채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땅 문서 속에는 엄마의 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친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재가를 강요했던 것과 그 대가로 이 땅을 엄마한테 준 것까지 모든 내막이 적혀 있었어요. 그 땅 문서를 볼 때마다 자식을 버린 모진 엄마라는 생각이 힘들었다면서 저희 남매한테 돌려주겠다는 내용도 함께요. 그게 우리 남매에 대한 엄마의 사죄의 뜻이라고 말이죠. 결국 엄마의 뜻대로 그 땅은 우리 남매 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부동생들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리도 없을 만큼 이미 깔끔하게 증여가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엄마가 평생 한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이 땅에는 저희 농원 일부와 남동생 내외가 노후를 보낼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남매는 엄마의 마지막 5년을 함께했던 추억을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엄마, 다음 생에는 절대 떨어지지 말고 우리 함께 살아요. 그때는 내가 못다한 효도 다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리사랑이라는데 오늘은 참 그 말을 곱씹게 되네요. 부모님들도 우리도 모두 건강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